그러니까 결론은 고만 정도에 지금 50% 내려온 곳도 말씀드린 대로 분양가보다 3배 수준이면 더 하락할 여지가 있겠죠. 반값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와중에 또 뭐라 했어요? 물량이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것보단 제 생각에 봄 이사철 끝나고 끝났는데 집이 막 널려 있어. 막 자산 여력이 있으신 분은 사도 돼요. 차이점. 실수요자라면 지금 살 필요가 없고 아까 말씀 많이 나눈 전세 가격이 살짝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올라가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세 개가 동시에 나타나면 이건 무조건 시장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일단은 교수님, 송도나 경기도 남부 일부, 네. 또 대구나 세종같이 하락폭이 큰 지역에서는 21년의 그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 많게는 50%까지 가격이 내려간 단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10억 하던 가격이 5억이 된 거면 네. 이젠 가격이 내려갈 만큼 내려갔다.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도 사실 실거주자 분들 중에서도 무주택자 분들 중에서도 조금씩 생각이 커지시는 것 같아요. 네. 가격 하락폭이 이렇게 5, 60% 이렇게 나온 단지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지금요? 네. 굳이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굳이 지금일 필요 없다. 네, 굳이 이렇게 높은데 그리고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고 송도 인천 얘기 드렸잖아요. 입주 물량이 어마어마하다. 그럼 지금 사는 것보다 언제 사는 게 나을까요? 조금 더 있다 사는 게 나을 것 같지 않아요? 지금은 아니다 일단. 지금은 아니다. 지금 아니다. 많이 내려갔어도.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럼 5억에 샀는데 네. 물량이 더 나오면 어떻게 돼요? 떨어질 가능성이 아무래도 있죠. 네. 그리고 그만큼 손해를 보잖아요. 근데 왜 지금 그 가능성을 배제하려면 안 사는 게 낫죠. 차라리 반등할 때 따라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반등의 폭이나 속도가 이제 예전 같은 일은 없어요. 왜? 다 스터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묻지마 투자가 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속도가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유튜브가 이제 점점 잘 잡아졌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나 팩트들이 메이저 언론사에서 휘둘리던 대중이 90%가 휘둘리던 시대가 끝났어요. 움직여도 50%밖에 안 돼요. 볼륨이. 그죠? 아까 말씀드린 학습 효과로 볼륨이 또 반 줄었어. 그러면 예전에 100의 어떤 실수요 가수요가 가세라는 시장이었다면 지금은 계산을 해보면 40, 50%나 30%밖에 붙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미 학습이 됐으니까. 그럼 그 힘이 엄청 약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올라가는 속도가 예전처럼 그런 일은 쉽지 않고 그러면 그때 타도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보는 게 제 개인적이고 거기다 이제 여기 결정적인 게 뭐냐면 그 10억짜리가 그러면 분양가가 얼마였냐? 3억이었다. 네. 실제 상황이니까요. 왜냐면 네. 6억짜리가 경기도 좋은 데가 6억짜리가 17억이면 몇 배예요? 거의 세 배 딱 3배잖아요. 가까이. 네. 그런 데가 많아요, 실제로. 그럼 반이 내렸으면 6억이 17억짜리가 반이 내리면 8억 얼마죠? 5천. 8억 2816, 한 9억 5천 되나요? 9억 정도 되잖아요. 네네. 그럼 6억에 받았는데 9억이면 50% 올랐잖아요. 네. 그럼 좀 비슷한 것도 같지만 그 기간이 불과 2, 3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6억짜리가 8억이라도 문제 없잖아요. 7억이면 이제 여기서 움직이지 사람들이. 네. 분양가보다 기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고만 정도에 지금 50% 내려온 곳도 말씀드린 대로 분양가보다 3배 수준이면 더 하락할 여지가 있겠죠. 반값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와중에 또 뭐라 그랬어요? 물량이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것보단 제 생각에 봄 이사철 끝나고 끝났는데 집이 막 널려 있어. 막 인천에 전세가. 네. 그럼 송도가 힘을 쓰나요? 송도는 뭐 전세가, 매매가 가리지 않고 지금 같이 계속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네네. 그 옆에 또 지어지고 있고. 네네. 그래서 자산 여력이 있으신 분은 사도 돼요. 차이점. 실수요자라면 지금 살 필요가 없고 자산 여력이 있는 분들은 투자의 개념으로 10% 더 내려가도 중장기적으로 뭐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라는 가정법에 의하면 투자 가치는 분명히 있어요. 중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네. 그 기간에 단기 투자는 금물이고 네. 그럼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크게 문제없는 곳이 송도에 제가 볼 때. 뭐 해저 터널 얘기도 나오잖아요. 중국하고 사이가 좋다라면. 네. 해저 터널 못 뚫겠어요? 마음만 먹으면 쌓인 마음에 뚫잖아요. 그러는 순간 인천은 새로운 시대를 맞아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도 좀 봐야 되고 금리도 봐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인천 지금 물리신 분들이라고 표현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실수요자분들한테 좀 안타깝지만 갭투자한 분들은
과감하게 정리하신다면 때를 다시 기다리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인천은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데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쪽이나 이쪽 3국이 사이가 서로 좋을 때는 그 원산 위에 있잖아요. 여기가 다 같은 어떤 테마였거든요. 그런데 시대가 글로벌화 시대가 돼가니까 그럼 거기가 풀리면 이제 같이 풀리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이제 언제가 될지는 저도 정치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정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과 사이가 좋아지면 송도는 바로 반응합니다. 네. 그리고 또 자족도시거든요. 뭐 셀트리온부터 SK, 뭐 삼방가 네, 삼성바이오로직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네. 자족도시 형태가 일단 갖춰졌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 워낙 짧은 시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죠. 제가 볼 때. 교수님 약간 연장되는 얘기인데요. 그럼 이제 무주택자분들께서 네. 조금 더 기다려 본다면 네. 그럼 어떤 좀 몇 가지 매수 신호를 보고 그때 좀 진지하게 매수를 고민하면 좋을지 교수님께서 조금 자세히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일단 국내적으로는 이제 신호가 있고 외부 신호는 뭐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금리, 미국 금리 물가 체크하시고 미국 금리하고 물가가 내려오면 뭐 바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금리는 뭐 좀 있다가 내리니까 그 뒤에 6개월, 1년 뒤에 시장 금리가 바뀌거든요. 그거 감안하시면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시장을 한번 보셔야 되겠죠. 일단 거기서 큰 그림을 잡으시고 우리 내부적으로 그럼 영향이 오겠죠. 영향이 와서 나타나는 신호들은 뭐냐. 딱 세 가지, 저는 세 가지 플러스 네 가지인데 미분양 요새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미분양 얘기가. 네. 그리고 미분양이 쭉 늘다가 어느 시점부터 감소가 시작될 때가 있을 거예요. 시작될 때 수준은 아니고 많이 줄기 시작할 때. 약간 줄어드는 게 아니라 뭐 만약에 7만 개가 됐는데 뭐 6만 개로 줄었다 뉴스 나오면 그건 상관없어요. 왜 6만 개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늘어서 한 10만 개 갈 거거든요. 10만 개인데 갑자기 뭐 6, 7만 원 줄었어. 막 몇만 채가 소화가 됐어. 그러면 이제 시장 보셔야 되는 건 신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 거래량은 이제 지역마다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서울을 예를 들면 서울이 평균 월 거래량이 2006년부터 데이터 17년간을 평균을 내보면 한 6,100건 정도 됩니다. 6,000에서. 그러면 시장이 하락으로 내려올 때는 딱 크게 내려온 게 1000대가 2012년 때하고 지금이거든요. 그리고 2019년에 저 메가톤급의 그 정부 대책 나왔을 때 네. 잠시 한두 달, 세 경우에요. 근데 그때 수치가 다 1000을 넘었어요. 최악일 경우에. 근데 지금 최악 수준보다 지금 몇 달째 계속인데 이 수치가 3000을 넘었을 때 3천 절반 수준. 평균이 6000이니까 영끌할 때는 15,000이야 한 달에. 그러니까 갭이 너무 크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야 1000은 답이 없구나. 사람들이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움직이면 나타나겠죠. 여기서 기사에 속지 마실 게 기저효과. 6,000이 기본인데 저 바닥까지 가가지고 지금 600, 700, 800인데 여기서 1,500개를 찍으면 두 배만 150% 늘었다. 150% 거래량 폭증 이러면 속으면 안 된다 이거죠. 이게 여기서 멈추고 또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 3,000개까지 갔어. 그러면 그때 시장을 보시면서 3,000개의 어떤 추세선이 보일 거 아니에요. 올라가는 분위기다. 요거 하나. 그리고 이제 전세 가격. 아까 말씀 많이 나눈 전세 가격이 살짝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올라가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세 개가 동시에 나타나면 이건 무조건 시장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일단은 보셔야 돼요. 못 사시더라도 안 사시더라도 깊이 보셔야 돼요. 그때 이렇게 내리는 것처럼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의 베이스가 갖춰진 것 때문에 시장을 보시고 다행히 자기가 사시는 지역에 입주 물량이 더 있어. 그러면 기회는 더 있지만 입주 물량도 없어. 그러면 이제 다른 시장 판도가 나오겠죠. 그때는 시장을 보셔야 되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뭐 플러스 알파의 팁은 이 경매 지표. 경매 지표가 뭐 세 가지 3대 지표라는 게 있잖아요. 뭐 낙찰률, 낙찰가율, 응찰률이 있는데 응찰률은 잘 발표를 안 하고 낙찰가하고 낙찰가율하고 매물 정도는 발표를 해요. 근데 낙찰률하고 낙찰가율이 경매 나온 물건보다 낙찰률은 10개가 나오면 2개가 낙찰이 되면 20%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60%를 넘기 시작하면 그리고 낙찰가율은 90%를 넘기 시작하면 근데 지금 두 개를 말씀드리면 둘 다 70% 하나는
하나 지금 20%입니다. 서울은 15%. 어. 갭이 너무 멀어졌죠? 얘가 그쪽으로 다시 돌아갈 때 이거 네 가지가 맞으면 무조건 시장에서 매입하시면 되고 미리 좀 조사하셔가지고 분위기가 올라갈 것 같다고 예측되는 지표들을 본다면 그때 들어가셔도 되고 여기에 전제 조건은 그것도 금리가 전제 조건입니다. 금리가 적어도 인하가 된 다음에 시그널이라도 최소한 최소한. 나오고 시그널이라도 나왔는데 안 내려가고 있는데 이 현상이 벌어졌다. 그러면 조금 타임이 있겠죠? 아. 근데 인하됐는데 이게 있으면 빨리 가야겠죠. 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아요. 예. 그 교수님 그 전세가율을 많이들 언급하셔서 네네. 요거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요즘에 아까 그 강남에도 아까 얘기도 나왔지만은 전세가 그 국평 기준으로 뭐 국평. 예, 32평 기준으로 개포나 잠실이 8, 9억대가 나오더라고요. 자이프레이던스 음. 6억이 작년 말에 예. 13억에서 13억 5천까지도 갔거든요. 예, 전세가. 맞아요. 지금 6억에서 5억 하단까지 나오는데. 그래요? 입주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네, 거 그래서 같네요. 만약에 이제 입주가 되고 나서 조금 남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 올라가요. 네. 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땐 다시 한 7억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그 그 뒤에 잠시 이제 입주할 게 없으니까 그렇게 좋은 아파트가 없으니까 이제 입주 끝물이니까 끝물이 아니죠. 입주 이제 시작이잖아요. 2월이니까 지금 잔금 못 메꾼 분들은 이 연체이자가 높잖아요. 여러분들 아시게 연체이자가 분양받은 현장의 연체이자가 몇 프로인지는 아세요? 15%. 15%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든 세를 넣는 게 유리하니까 안 나가면 싸게라도 놔야 되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그 15%보다는 좀 싸게 내는 게 낫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은 한 5억 하단까지 나왔어요. 지금 말씀은 13억짜리가 6억이 아니라 5억 하단까지 나왔으니 반토막 났어요. 불과 2개월 사이에. 네. 근데 지금 요게 마무리 된다면 하면 7억 선? 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강남에 국평에 새로 지은 아파트가 7억이면 네. 다른 데는 얼마여야 돼요? 그러니까요. 단순 비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분위기 파악되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7억이라고 하면 네. 전세가율로 했을 때 보통 한 강남 지역은 거의 25억이니까 뭐. 그 많이 떨어져. 40%밖에 안, 40%밖에 안 돼요. 그 그러니까- 얘기는 집값이 높다는 얘기죠? 예, 그럼 그게 보통 거기 한 현장만 볼 때는. 네. 근데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지. 왜? 입주민이 많으니까. 아. 평균적으로 보면 지금 한 강남 일대 다 한 50% 선밖에 안 돼요. 강남 집값은 그래서 빠질 거라고 예측하는 거죠, 제가. 아, 그럼 한 60%까지는 한 네? 10% 정도까지는 더 전세가율이 전세가율이. 올라와야 된다고. 전세가율이 70% 받쳐줘야 유지가 되거든요. 70%? 네. 그렇게 많이 받죠. 70%가 될 때 거래가 되잖아요. 60%만 되면 갭이 벌어져서 강남은 볼륨 자체가 크잖아요. 20억이면 전세가율이 60%면 네, 12억이니까 8억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8억에 이 금리 계산해 보세요. 답 없잖아요. 네. 410 쉽지 않아요, 그런 데. 과거와 같은 저금리 기조가 아니기 때문에 네, 금리가 다시 중요하다 또 말씀드릴게요. 음. 금리만 보셔도 시장의 반은 보인다. 그렇구나. 그게 이제 거시적인 베이스 지표고 내부는 내부 상황. 입주 물량이 많으면 금리가 뭐하면 뭐야.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 때 금리를 3%에서 5%로 올렸거든요. 미친 집값일 때. 그럼 2배가 올라가면 집 사는 사람이 줄여야 되잖아요. 안 줄었어요. 왜 안 줄죠? 금리가 그렇게 올라가는데? 소득이 늘어요. 경제 성장률이 7%대예요. 아, 버는 게 많아요. 소득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이자가 간단하잖아요. 내가 네. 부채가 10% 늘어나는데 소득이 20% 늘어나면 사지. 계속 올라가죠. 이 정도는 갚을 수 있어. 갚을 수 있으니까. 부담할 수 있으면 올라가는 게 집값은. 근데 지금 우리가 부담할 수 없으니까 내려오는 거고.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다 이해하는 건데 부동산이라는 파트가 자꾸 용어나 이런 것들이 팩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2030 세대분들은 헷갈리기도 하고 그런데 근본에 충실하면 큰 무리 없습니다. 시장 보는 데는. 금리. 딱 나오잖아요. 어떤 게 재화를 100원짜리가 있는데 은행 금리가 5%인데 얘를 투자했을 때 3%밖에 안 나. 은행에 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간단한 논리예요. 근데 지금 강남의 임대 수익률이 2%밖에 안 됩니다. 그럼 집값을 갖고 있는 게 나아요? 은행에 두는 게 나아요? 은행이 나. 완전한 은행이자가 나죠. 근데 더 세대다가. 근데 그 와중에 이게 장기적인지 아닌지를, 그러니까 금리가 중요한 거예요. 금리가 또 변하면 또 이 시장 또 변하는 거죠. 그거에 맞춰서. 주식이나 뭐 국채금리 뭐 이런 거 다 똑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